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7월부터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 출산 진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임신 출산에 드는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올해 신입생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을 지난해 5.6%에서 올해는 6.7%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유아 비디오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뇌발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인 만 2세 이하의 아이가 지나치게 영상물에 많이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언어 발달이 늦어지는 데다 현실과 가상관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두 돌이 지나기 전까지 되도록이면 아이에게 영상물을 보여주는 걸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7월부터 산부인과가 드물어 임신 출산 진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임신 출산에 드는 진료비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만 취약 지역 임신부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가 현행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릅니다. 분만 취약질환 분만실까지 1시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가입 인구 비율과 관내 분만실을 이용하는 임신부 비율이 각각 30% 미만인 지역을 뜻합니다. 현재 8개 시도의 37개 시군구가 분만 취약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전국 초등학교 5곳 중 1곳은 올해 신입생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인 학교 알림이 서비스에 올라온 공시 자료를 보면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1,390여 곳이 신입생이 1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초등학교가 6,200여 곳임을 고려하면 약 22%, 5곳 중 1곳은 입학생이 10명 미만이었던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과 경북이 217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강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입학생이 1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93곳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24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을 지난해 5.6%에서 올해는 6.7%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제1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16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주는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를 지난해 한 달에서 올해부터는 석 달로 확대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일가정 양립에 고충상담과 제도 안내 등을 하는 워킹맘, 워킹데디 지원사업소를 6곳에서 82곳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로 380곳 늘려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지난해 28%에서 올해 30%로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는데요. OECD가 발표한 삶의 질 평가에서 올해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 부분에서는 꼴찌였습니다. 뿌연 먼지에 뒤덮인 서울. 낯설지 않은 이 풍경은 이제 서울 대기오염의 상징처럼 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에서 한국이 34개 회원국을 포함한 조사 대상 38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주거를 비롯해 소득과 교육, 환경, 건강 등 11개 부문을 평가해 국가별 삶의 질을 가늠하는 것으로 매년 발표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환경 부문에서 37위, 즉 뒤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대기오염은 한국이 꼴찌였고 수질도 중하위권인 26위였습니다. 한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평균의 배에 달했으며 세계보건기구 지침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공기가 가장 깨끗한 호주와 비교해서는 5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다른 지표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에서 터키와 멕시코만 간신히 제친 36위였습니다. 시민 간 유대 강도를 뜻하는 공동체 부문에서는 37위였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이웃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5.8%로 OECD 평균보다 12%포인트 낮았습니다. 교육은 6위, 시민 참여는 10위였고 주거와 직업은 각각 17위, 안전은 21위로 중위권에 올랐습니다. 올해 국가별 지수 1위는 노르웨이, 2위는 호주였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3살 아이는 보육교사 A씨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화를 내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었다는 이유로 3살 아이는 복도로 쫓겨나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책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B씨도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두 사람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1심은 교사와 원장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학대를 방치한 원장 B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CCTV를 설치해 교사들을 감시했고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했다는 B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어린이집 폭행학대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정부는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근절 대책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기 힘든 점, 또 신체적 학대와는 달리 정서적 학대나 방임까지 CCTV로 잡아낼 수는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아쉬움과 과제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딴 대책이나 정치권의 요란한 구호가 무색하게 점점 좁아지기만 하는 청년 취업문. 이에 따라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대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음식업 종사자 대부분이 40대였고 청년층 비중은 약 1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청년층 비중이 23.5%로 40대와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문제는 청년들이 일하는 음식점 대부분이 급여가 낮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질 나쁜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2014년 기준 음식업 종사자의 월 평균 급여는 122만 원, 2008년보다 12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 월 급여는 104만 원에서 93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청년 중 40%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이는 최근 커피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증가하면서 임시 일용직 아르바이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에서 일하는 청년 5명 중 4명은 임시 일용직입니다. 중장년 여성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달려드는 업종이 된 음식업. 청년층 고용 업종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식당 알바로 일하더라도 최소한 최저임금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야기 할머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전통을 되살려서 어린이집에 할머니가 찾아가서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사업인데요. 아이들과 할머니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구렁이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개구리로 아버지를 구한 소년 홍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야기 속으로 출발! 아이들이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집중하는 아이들. 홍원필 대감 배우기에 뭐가 있어요? 놀랐어요? 놀랬어요. 긴장되는 순간에는 딱딱하게 굳었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안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우리 친구들. 처음에는 할머니 오실 때 많이 낯설어 했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아이들이 할머니 언제 오시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고 수요일 손꼽아 기다리고요. 이야기 할머니 3년 차인 서선순 씨는 이 일을 시작한 이후 웃는 일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됐고 또 생활이 많이 밝아졌어요. 아이들에게 뭔가 좀 할머니들이 줄 수 있는 것만의 그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학진흥원이 2009년부터 시작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참여하는 할머니가 전국에 2천여 명에 달하고 경쟁률이 서울의 경우 45대 1이 넘는 등 인기가 높습니다.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어떤 삶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는 것 같고요.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핵가족 시대에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안아주시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고령화 시대, 이야기 할머니가 품격 있는 노후 생활과 함께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체 발달이나 면역 체계가 성숙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기에 알레르기 질환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 12세 이하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전체 환자 중 만 12세 이하가 49%로 가장 많았고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은 각각 35%, 30%를 차지했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유전이 잘 되고 여러 질환이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가족력과 같은 고위험군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적어도 부모나 형제가 알레르기 질환, 즉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그 가족에서 태어난 아기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 고위험군 아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이 보이지 않더라도 보습을 잘 해준다든가. 알레르기 질환은 주로 환절기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월에 가장 많았고 아토피 피부염은 7월, 천식은 4월에 가장 몰렸습니다. 지역별로 질환 발생률도 차이가 컸습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였고 천식은 전남이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여름은 지카 바이러스를 비롯한 모기 매개 감염병 때문에 모기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모기 매개 질환은 대부분 백신이 없어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인데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땀을 흘리거나 술을 마시면 모기에 많이 물린다는 남성입니다. 술 먹고 가거나 너무 피곤해서 못 씻고 잘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물리더라고요.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모기의 습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기는 땀 냄새라든지 이런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은 땀을 많이 흘린 후에 목욕을 해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진한 향수나 화장품이나 향이 강한 바디 제품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기는 후각이 발달해 있어 땀 냄새, 사람이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흡혈 대상을 찾습니다. 따라서 땀을 흘린 후 씻지 않는 사람, 대사 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 호흡을 자주 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임신부는 모기의 표적이 됩니다. 술을 마신 사람도 표적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될 때 요산이 호흡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모기에 물린 후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물린 부위를 긁거나 침을 바르면 안 된다는 것. 긁으면 염증이 생긴 후 색소 침착으로 흉터가 남고 침을 바르면 침 속 병원균과 세균이 상처를 악화시킵니다. 가렵다면 물린 부위를 찬물로 씻고 물파스를 바르거나 얼음찜질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야외 활동이나 해외여행을 갈 때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게 되고 식사를 하면 포만감을 느낍니다. 공복감과 포만감은 뇌에서 만들어지는데 위가 음식물로 가득 찼는데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는 등 식욕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뇌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식욕에 관여하는 뇌 속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져버린 것. 주법은 스트레스. 뇌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또 무의식적인 갈등이 쌓이게 되면 뇌 속에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어떤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쾌락을 담당하는 호르몬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음식을 굉장히 갈망하는 현상, 갑자기 충동적으로 음식을 먹고 싶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식욕을 조절하려면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를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뇌의 도파민, 세로토닌 등 식욕 조절과 관련된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들이 식욕을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잠도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잠잘 때는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과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10일 서울시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비전 보육인 12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보육계의 올바른 길잡이로 보육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리더들의 네트워크 모임인 비전 보육인은 지난 2011년 5월 첫 모임으로 출범해 현재까지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 비전인 대회는 현장에서 애쓰시는 이제 원장님들이나 또는 보육교사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또는 뭐 정책 관계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좀 더 자주 마련을 해서 그 보육 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활발한 그런 의견의 개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12번째 비전 보육인 모임에서는 새로 취임한 서문희 원장의 인사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인 정춘현 국장을 초빙해 보육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보육 현안에 따른 보육정책을 공유하는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2016 보육정책 동향에 대한 특강에 이어 보육교사 및 부모 자문단 위촉식도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세이브 더 칠드런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정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위탁이 무엇인지와 가정위탁이 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 자녀가 받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가 주는 걸까요? 양육은 일방적으로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가 상호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아동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양육 환경은 당연히 좋은 부모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동들이 사랑과 보호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 환경을 제공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좋은 부모가 되고자 노력해도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가정 여건상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입니다. 즉, 가정위탁 보호는 친가정이 양육의 기능이 회복되어 아동이 다시 친가정으로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아동이 적합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위탁은 친조부모나 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친인척에 의한 친인척 가정위탁, 그리고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를 우선으로 하여 보호하고, 아동이 조부모나 친인척이나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 아니면 또 있어도 양육이 좀 불가한 경우에 혈연 관계가 아닌 일반 가정에 의하여 가정위탁 보호가 됩니다. 네, 이러한 가정위탁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가정위탁 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가정위탁 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거 현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와 16개 시도에 17개 지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부모를 발굴하고 교육하며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전국 17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제도와 관련된 정책 수립 지원,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등 가정위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권리 증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방임과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방임과 학대가 친부로부터 일어나는 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로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만연되어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듯 친부모 등의 학대로 부모와 일시적으로 분리되어야 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가정위탁 제도 안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내 자녀와 이웃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것, 속칭 남의 아이에서 내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가 되는 것, 가정위탁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동은 당연히 존중받고 보호와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양육받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공동 과제인 것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아동이 행복한 꿈을 갖고 그 꿈을 키워가는 세상, 그 꿈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는 세상, 그런 세상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의 이웃이 함께하면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려움증과 함께 심한 경우 진물을 동반하는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어린이들이 많은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몸 안에서 생성되고 음식 등을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